경기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도 경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 수급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내년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기 지역의 농식품 수출이 올해 1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지원금 삭감과 WTO 규제 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의 화성 향남까지의 연장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광명에 있는 한 전통시장 출입구가 인근 재개발 공사로 인해 폐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소방 차량의 퇴로까지 막히기도 했는데 광명시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의 매매 수급 지수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70대 선이 무너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역대 가장 적은 상황인데요.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들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규제 해제 이후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이후 2주 동안 1.32% 하락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직전 2주간 하락폭인 마이너스 1.08%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이달 들어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도내 아파트 값은 0.78% 떨어졌고 전셋값 역시 1%나 폭락해 전주보다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역대 최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달 첫 주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9.2를 기록해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70대 선이 붕괴됐습니다. 0에서 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는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상 부담에 매수자가 실종된 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대출했을 때에 생각했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이후에 크게 변동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주택 매수 수요에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은 3.5%, 아파트값은 5%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낙폭이 1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평촌과 중동, 산본,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놓고 초미의 관심사는 용적률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기 신도시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왔기 때문이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용적률 500% 상향,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평촌과 중동, 일산, 분당, 산본 등 5곳입니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입니다.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용도 지역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용적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용적률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500%는 그러니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법적 여건과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긴 하지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로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용적률이고요. 일기 신도시는 1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설됐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최대 허용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고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용적률 500%를 적용시키려면 현재 1종에서 3종인 일기 신도시의 주거지역을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인 용도지역의 어떤 현황, 그 다음에 기반시설 현황, 그리고 어떤 기존의 용적률 현황,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지자체별로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용적률 기준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큰 틀에서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도시 지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도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주민 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는 그냥 큰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검토, 학술적 검토, 그리고 기술적 검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법적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용적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정부의 연구 내용이 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 지역의 농식품 수출이 올해 1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 속에서도 도내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수출 지원금이 삭감되고 있고 2년 뒤부터는 WTO 규제가 발동될 예정이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농식품 수출이 다시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9월 현재 15억 달러를 넘어서 연말에는 17억 달러로 역대 수출 실적은 물론 전국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여러 악재로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수출농가업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공분투하여 오히려 2020년 대비 14.7% 수출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식품 수출의 효자 품목이던 화성포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수출 실적이 줄었습니다. 화성시의 수출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포장재 가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떤 우리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꾸준하게 우리 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WTO 협정도 농가들의 부담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규제가 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규제에 대비해 내년부터 수출국을 다각화하기 위한 해외 영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 신고배의 경우 기존 미국 이외에 대만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출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역할이 큰 만큼 선물용 포장이나 가공품 개발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시는 신안산선의 향남 지역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선 연장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신안산선의 화성 향남까지의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광명, 시흥, 안산을 거쳐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운행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대심도 광역철도로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신안산선의 향남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과 남양 향남 일대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광역 교통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향남까지 연장되면 화성 서부 지역에서 여의도까지는 50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화성시의 수건 사업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 지난 9일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경제성 검증을 통과한 데 이어 국토부가 노선 연장을 승인한 겁니다. 서부 지역 발전은 물론 대중교통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화성시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개통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신안산선 연장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토부의 실시 설계 승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화성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 사업자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4년 12월쯤엔 신안산선의 향남까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자, 이렇게 신안산선 연장 소식에 화성 서부 지역은 일제히 반기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 개통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봉담 지역에서는 이참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화성시 봉담읍 인구는 87,700여 명. 경기 남부 지역에선 과천시보다 큰 규모고 화성시 내 28개 읍면동 중에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내리지구와 봉담 3지구, 효행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수년 내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봉담 지역에선 세계 철도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점과 봉담을 잇는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 최근엔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봉담까지 연장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세계 철도 중 어느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봉담 쪽으로는 지금 대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난주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화성 향남까지 연장을 승인하면서 봉담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은 신안산선 연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분당선 이런 게 예정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 걸 보면 어딘가 모르게 화성시의 중심임에도 좀 소외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항상 들긴 합니다. 화성시는 신분당선과 지하철 3호선의 봉담까지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병봉선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도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 출입구가 인근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 폐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한쪽 입구가 막히면 납품 차량이 오갈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의 퇴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새마을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주변에서는 1,5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새로 짓는 대규모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재개발 과정에서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입구가 폐쇄될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 등과 단절돼 절반 이상의 고객층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시장 한쪽 입구가 막히면 납품 차량이 오가기 어렵고 불이 났을 경우 소방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한다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다. 광명시청에서 상당히 이거는 탁상행적이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시장 입구를 막아가며 재개발을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명시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 초기인 2010년 중반 시장 상인들과 광명시, 시행사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협약을 하거나 문서로 남은 것은 없고 말로만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쪽에는 당연히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 상인들이 상관없다, 우리 피해 입어도 되니까 우리 재개발해서 빼달라. 네네. 이게 지금 거의 약간 구두로 만들다 보니까는 자료들이 없고 그래서 서로 이제 주장만 하는 거고 어느 게 맞다 어떻게 틀리다 이게 얘기가 지금 저희들 입장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우회도로 등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폭만 좀 확보 최대한 하려고 그 정도는 좀 설명이 됐는데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확보가 되는데 나갈 때는 어쨌든 후진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건 맞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를 돌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적어도 3년은 시장 입구가 막히게 되지만 특별한 대안도 없다는 광명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입구를 폐쇄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양개발 필요 없다. 전통시장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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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해 상록수 보건소장 채용을 두고 4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안산에서 또다시 보건소장 공백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단원 보건소장 채용이 시작됐는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와 안산 지역 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사가 아닌 공무원 내부 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을 맡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단원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안산시는 단원 보건소장 채용을 위해 지난 9월 30일 첫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11월 4일 재공고를 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합격자가 없어서 석 달째 단원 보건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를 두고 안산시 의사회와 경기도 의사회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내부 내정자를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개 채용 과정을 요식 행위로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이민근 안산시장과의 면담, 공직사회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대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임자가 정 없었다 그러면 3차 공고는 벌써 나왔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공고 계획은 없고 저희 상급단체 경기도 의사회하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금 안건으로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요. 이에 대해 안산시는 보건소장이 수행해야 할 전문성과 행정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자를 승진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시는 적임자를 찾아 재공고를 낼지 내부 승진을 시킬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산시 의사회는 안산시가 내부 승진을 통한 보건소장 임명을 결정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원 영통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 영통 입구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편의에 따라 도로 계획을 해놓고
정작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원시 영통동 봉영로 일대입니다. 왕복 12차선의 넓은 도로지만 이곳은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화성 평택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영통 주민들은 이 같은 교통 문제의 원인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영통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지만 정작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참고 있는데 거기에 수직구까지, 즉 우리가 원하는 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혐오 시설, 위험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통 입구역을 신설해 최소한의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영흥 숲공원 일대에서 계획 중인 수직구 공사를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특히 영통 입구역은 선거철 표심 얻기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피해 회복에 대한 조치, 그래서 영통 입구역을 자주 거론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철 되면 영통 입구역이 거론이 되고 지나면은 다시 무마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영통 주민들은 이 같은 요구 조건에 수원시도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하며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영통 입구역은 지난 2015년 영통 주민들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을 미치지 못하며 현재는 멈춰선 상황입니다. 역이 신설될 경우 영통 입구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양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통수 능력을 다시 살피고 침수 위험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침수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안양에서는 약 1,200가구가 물에 잠겼고 소상공인 사업장 428곳도 침수됐습니다. 당시 안양천 상류인 의왕과 군포에 집중된 비가 한꺼번에 하천으로 밀려들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침수 예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방제 정책에 적용할 강우량을 말하는 방제 성능 목표를 100mm 이상으로 설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종합적이고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침수 예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시는 시간당 최대 90mm인 현재의 방제 성능 목표를 100mm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침수 예방 마스터 플랜에서는 침수 지역 정비 기본 계획 등 현재 수립돼 있는 모든 제도를 관련 부서별로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양천 상류 지역인 군포와 의왕시 등 인근 지자체의 배수 체계를 분석하고 집중호우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 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오는 2030년까지 984억 원을 투입해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수도, 하천, 수해 등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해 정비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지대 스마트 홍수예보, 대피 SNS 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와 하천, 빗물 펌프장 등으로 나뉘어진 수방시설 관리도 신설되는 치수 TF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에 앞서 안양 7동 등 여러 침수 피해 지역에 111억 원을 투입해 내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침수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양 7동은 지난 11월 말 환경부에
하우스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으로 호계동, 석수 3동, 비산 2동에 대해서도 추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은 일체형 빗물 펌프, 또 반지하주택 역류 방지 설비, 하수 맨홀 추락 방지 철망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이번 침수 예방 마스터 플랜에 안양천과 하기천이 만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쌍개울 지점에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지하터널 설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군포 철쭉동산은 군포시의 상징이자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봄꽃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성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보수 작업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군포시는 내년 철쭉 축제를 앞두고 공원 일대를 새롭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매년 4월 말이면 붉게 핀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는 군포 철쭉동산. 2,500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20만여 그루의 철쭉을 보기 위해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철쭉동산의 또 다른 볼거리는 초입에 만들어진 철쭉 폭포입니다. 길이 40m, 너비 20m로 크기가 크진 않지만 시내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 촬영 명소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지 올해로 18년이 지나면서 폭포 곳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공바위가 깨져 내부가 흉하게 드러나 있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 시민들은 폭포 재건과 더불어 주변 편의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철쭉공원이잖아요. 주위에 철쭉도 더 많이 심어놓고 저 폭포 위에 소나무 말고 철쭉으로, 그리고 의자 같은 거 좀 저 그늘 피할 수 있는 거, 큰 나무나 뭐 그런 거 좀 울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군포시는 총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인공폭포를 철거 후 재건할 계획입니다. 또 철쭉동산 내 야외 무대와 시설들에 대한 보수 공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군포 철쭉동산. 다른 지역 명소들과 차별화된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가운데 13,000여 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법이 아닌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간 토론회. 수많은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를 떠나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적인 해결, 즉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토론자들은 먼저 그동안의 해결 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교육적 방식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좀 그동안 너무 우리가 학내 그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내린 처방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도 물론이고 피해 학생도 다 같이 이렇게 더 고통받고 이런 경우를 빈번히 봐왔습니다. 교육적 해결 방식 중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 등을 전담하는 생활지도 수석교사 제도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현재도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기피하는 자리인데다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제일 하기 싫고 중등은 기간제가 하고 있고 초등은 1년만 고생하면 다음에 제일 쉬운 거 시켜주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교육청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교육청에 특정 학교가 너무 학교폭력 문제가 매년 5-6건씩 터지고 근데 그 문제를 한 큐에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요? 그 교육청의 학교 담당 장학사를 그 학교 교감으로 발령했더니 1년 만에
학교폭력 사안이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행정의 기본 원칙이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학폭심의위원회는 역할과 권한이 모호해 학폭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더 활용하고 더 조정을 하고 싶지만 현장 적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정말 법과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과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토론의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할 것은 입법으로, 또 학교 내에서 이 절차나 또 그 내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것은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성인들의 법체계처럼 무슨 피해자, 가해자 이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최대 한도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중재해서 그 학내 갈등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번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학폭 발생 시 교우관계 회복 기간을 운영하자는 제안과 모든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실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등의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성 지역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유네스코가 화성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고 등재를 권고한 바도 있어서 빠르면 2026년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화성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향리에 이어 백미리 등 화성호 인근 갯벌이 그 주요 대상 지역입니다. 이미 지난해 유네스코가 전남 신안과 고창 갯벌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화성 등 경기만 지역도 등재를 권고한 바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해양수산부와 문화청에서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성 지역 시민들의 세계유산 등재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성 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네트워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시민 서포터즈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정구역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흔쾌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130분이 넘게 발기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어민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할 것이고요. 화성 세계유산 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 1월쯤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에 정식 등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등재 지역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매향리 갯벌과 백미리 갯벌 그리고 화홍지구 일대 습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유산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등재에 앞서 화성호 등 대상 지역을 환경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15개의 작은 기업들이 모여 공동의 복지기금을 출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안산시의 첫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내년 8월이면 이 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1인당 36만 원의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공동 근로복지기금 1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산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소, 외식 관광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 15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정부가 적립금의 50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15개의 기업이 참여한 안산시 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50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참여 기업의 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은 근로자 1인당 24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우리가 출연했던 24만 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풍성한 기금 속에서 1.5배에 해당하는 36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연간 지급하게 될 겁니다. 이 지급 방식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구입난 해소와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의 그런 복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마치 이걸 추진하시고 하셔서 당연히 1년 전부터 여기 들어가서 네트워크에서 이야기 나누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자체와 대기업도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어서 기금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최초의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인 안산시 1호 기금은 내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최대 30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느는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죠. 이에 최근 노인의 나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주목해볼 숫자 키워드는 70입니다. 통용되는 노인 연령 만 65세가 쓰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통해 기준이 마련됐는데요. 이후 수십 년 동안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사업이 이 6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 연령 인구 역시 15에서 64세까지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 구성은 많이 달라져 있죠.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추계대로라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서 2040년에는 지금의 2배인 34.4%,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46.4%로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수명 또한 높아지면서 노인의 기준 연령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양,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시간이나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층에서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래 82인데 아직 노인층이 안 들어가거든. 환갑 발찌가 노인이라 지금 60은 청년이잖아. 그러니까 한 20년 산 거지. 못해도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이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 찬성한다는 응답은 62%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은 70% 내외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당사자도 노인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만 97명에 물었더니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에 대해 52.7%가 70에서 74세라고 답했고요. 14.9%는 75에서 79세, 80세 이상은 6.5%를 차지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노인의 기준 연령의 쟁점은 복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표 노인복지인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또 고궁과 박물관 무료 입장 등 혜택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복지 측면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 바로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령자는 지난해 기준 56.7%, 나머지 43.3%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이유를 보면 59.1%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답을 했고요. 자녀에게 의탁하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건데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만 20세에서 69세 응답자 80%가량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자료를 내고 노인 기준을 재정립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노인 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인 연령 상향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 달라지는 수명과 인구 구조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고령사회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로 보는 세상, 김효수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의 주제는 이 나무를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이 연통인데요. 연통을 겉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연통 상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뗄감을 떼면 연통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타르가 생기는데요. 연통에 재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고 연통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불티인데요. 불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화목 보일러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요? 불에 탈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리고 보일러를 떼기 위해 라이터 같은 것도 사용한단 말이죠. 불티가 조금이라도 옮겨 붙으면 대형 화재로 아주 활활 잘 타겠죠? 그래서 나무를 화목 보일러 안에 넣고 나면 꼭 투입구를 이렇게 안전하게 닫아주세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나서는 타고 나온 재는 물을 뿌려서 반드시 불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뒷정리까지 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가연물은 멀리 2m 이상. 2m는 얼마큼이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걸음입니다. 그리고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는 내가 바로 쓸 수 있도록 내 옆에 가까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아직도 화목 보일러 무등록 업체 제품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셀프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화목 보일러 안전 주의사항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아참! 아까 일산화탄소 중독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실내에 화목 보일러를 두고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조금 추워도 환기는 계속 잘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난방기인 화목 난로와 화목 보일러는 연료비도 저렴한 데다가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화목 난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감성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져 캠핑장에서도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난방기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무를 떼다가 생기는 불티가 날아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연통에 생긴 타르로 인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목 난방기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수칙 꼭 알고 계세요. 화목 보일러는 투입구를 열고 연료를 넣기 때문에 작은 불티가 주변으로 날아가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나무 연료를 넣고 나서 보일러의 투입구를 꼭 닫아주세요. 또 타고 남은 재 속에도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했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불길이 번지면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타고 남은 재는 모래로 잘 덮어서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땔감은 화목난로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불티가 날아가 주변에 가연물에 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고 보일러가 고온이 되었을 때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는 항상 보일러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안전한 땔감으로 산림청에서는 12개월 이상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것처럼 타르는 연통 안에 잘 늘러붙고 이 타르로 인해서 연통이 쉽게 가열되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통이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재가 쌓이지 않도록 연통 청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화목 보일러에서 화재가 나면 아주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꼼꼼하게 화목 보일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You ask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pace. I tell you it's a gift from the owner of this place. And then you're looking up and tell me with a glow.